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여성 질환인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정호입니다. 네, 교수님 이름이 참 어려워요. 이 척추의 추간판도 탈출되고 골반의 장기도 탈출되고 뭐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돌출되고 탈출되는 건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이름 골반 장기 탈출증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실 텐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골반을 지탱하는 게 사실 뼈가 아니잖아요. 이게 힘줄, 근육, 이런 것들로 골반을 받치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치거나 늘어나거나 해서 이제 실제로 빠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걸 이제 골반장기 탈출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원인이 뭔가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원인은 출산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할 때 이 아래쪽에 골반을 지지하는 구조물들이 한번 쫙 늘어나거든요. 아이 머리가 한 10cm 정도 되니까 이 10cm 정도 되는 아이의 머리가 한번 모든 장기를 한번 밀어내고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출산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노화인데요.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아무래도 모든 조직들이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힘줄도 근육도 약해지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래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던 것들이 약해지면서 지탱을 더 이상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 뭐 안에 있던 자궁이나 방광 같은 게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를 요약해 보면 출산을 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나이, 노화 이 영향이네요. 네, 그것들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복압을 자꾸 증가하게 하는 요인들이 이걸 악화시키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골반 장기 탈출증 어느 정도로 흔한 병인가요? 사실 굉장히 흔해서요. 폐경 이후에, 그러니까 50대 이상 여성분들 중에는 뭐한 30% 정도, 어, 많게는 뭐 40% 정도까지도 보는 통계들이 있고요. 굉장히 흔하지만 실제로 수술할 만큼 심한 분들은 한 10%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위험한 질병인지도 궁금한데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주는 일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뭐 목숨과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신에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질병이죠. 음,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 좀 추상적인데 삶의 질을 어떻게 떨어뜨린지 뭐 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걷는 게 힘들어지세요. 자꾸 어, 걸을 때 쓸리게 되고 아프고 그러면서 염증 생기면서 피나고 냄새 나고 이제 음, 그런 것들이 사회 활동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음. 이제 소변 보는 것, 대변 보는 걸 또 악화시키기 때문에 대소변이 불편해지면서 또 그 자체도 또 되게 괴로워지는 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배뇨, 배변 장애 같은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있으면 이 배뇨, 배변 장애는 당연히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빠져나온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심하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좀 많이 빠져나오면 많이 빠져나올수록 결국 이게 소변 나오는 길이나 대변이 나오는 길을 꺾이게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 소변, 대변 보는 게 힘들어지니까 많이 빠질수록 이런 증상은 점점 뚜렷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많이 안 빠졌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못 느끼시죠. 그래서 개인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빠진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식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은 남성에게는 안 생기는 건가요? 남성에게는 거의 안 생기는데요. 그래도 네. 남성에게도 가끔 이제 항문 쪽이 조금 빠져나오는 일은 있지만 남성은 매우 드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배뇨, 그다음에 배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골반 장기 탈출증을 유발하는 건지, 그러니까 앞뒤가 좀 궁금한데요.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있어서 배뇨, 배변 장애가 생기는 건지, 좀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둘 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음, 배변 장애나 배뇨 장애가 있으면 골반 장기 탈출증이 점점 더 나빠지고 악화되고 진행이 되죠. 근데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있으면 또 배뇨 배변 장애를 악화시키고 서로
서로 비셔스 사이클, 그러니까 악순환을 하게 하는 거죠.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음, 사실은 이 질병에 대해서는 좀 믿겨지지가 사실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밑으로 빠져나온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밑으로 빠져나온다라고 많이들 표현하시죠. 환자분들이 어떻게 증상을 이야기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게 남자분들은 모르시고요. 젊은 여성분들은 모르시는데, 사실은 산부인과를 전공하는 전공의들도 처음엔 이걸 잘 모릅니다. 이게 저도 제가 처음에 산부인과 공부할 때 이런 병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왜 안 알려지냐면 어르신들이 창피해 하시니까 이걸 노출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음, 오히려 뭐 암 환자분들은 얘기를 하시지만 이 밑에 빠진 거는 얘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실제로 어, 보면 정말로 빠져나옵니다. 정말로 어, 빠져나오는 게 이 병이고, 그래서 보호자분들도 오시면 아드님들이 잘 이걸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음, 실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그때서야 놀라시죠. 어. 그러면 또 듣기로는요, 쪼그려 앉기도 잘 안 네, 되고, 이렇게 난산을 경험한 여성들에게서 좀 위험이 더 높다 하던데 이것도 좀 영향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난산을 하면 이제 진통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나올 때 그 나오는 시간도 길어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이제 산도를 내려오면서 그 밑에 있는 장기들을 한번 다 늘어나게 하고 다치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시간이 오래되면, 그러니까 난산을 겪어서 분만 진통 시간이 오래되면 그만큼 조직에 대한 상처도 많아지고 신경도 찢어지고 근육도 찢어지고 이런 손상을 많이 입게 되죠. 그래서 난산 굉장히 큰 문제고요. 거대화 출산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살면서 쪼그려 앉고 이렇게 아래쪽에 힘을 많이 가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꾸준히 복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지지 조직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골반장애 탈출증을 만들게 되고 악화시키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음, 그러면 사실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있는 경우에 배뇨 배변장애 뭐 있을 수도 있고 튀어나와서 걷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는 했는데 통증도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염증을 만들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염증에 따른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 나이대쯤 되면 질이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되고 건조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위축증 때문에 또 통증을 겪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통증은 사실은 밑에 빠져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노화 때문에 생기는 위축증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통증의 강도랄까요? 사람들이 호소하는 그 힘든 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도 되게 뭐 개인차가 있는데 이제 많이들 배가 아프다고 느끼세요. 배가 어, 아프다, 뭐 옆구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느끼시는데 사실은 그게 이 골반 장기 쪽이 건조해지면서 질 쪽이 너무 건조하고 위축이 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심한 분들은 아주 그냥 쩔쩔매죠. 그리고 특히나 이게 많이 걸으실 때, 많이 움직이셨을 때 특히 이 통증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난 많이 걷고 나면 배가 많이 아프다, 옆구리가 많이 아프다 이러실 때는 이게 원인이 돼서 아파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음, 보통 이걸 치질하고 비유하는 건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증상의 어떤 양상을 갖다가 좀 궁금한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치질 같은 경우도 좀 나왔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건지, 그러니까 증상이 발병하고 나서 쭉 점점 진행하면서 악화되는 건지, 아니면은 증상이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건지, 이 질병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조금 나빠지신 이후에 저절로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이게 빠져나와 있는 장기가 항상 빠져나와 있는 건 아니고 손가락으로 집어넣으면 또 안으로 잠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이게 빠져나와 있을 때는 이게 소변 보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소변을 잘 못 보시거든요. 대변도 못 보시고. 그래서 힘든 분들은 잠깐 소변 볼 때 이걸 손으로 밀어 넣으세요. 안으로 아, 집어서 밀어 넣고 잠깐 그 사이에 소변을 보시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음, 다시 빠져나옵니다. 그냥 빠진 채로 사시다가
또 화장실 갈 때 잠깐 또 밀어넣고 소변 대변 보시고 이렇게까지 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어야 되는 장기가 바깥으로 나와서 그걸 다시 밀어넣고 이런 행동들이 또 감염이나 이런 2차적인 합병증 위험을 또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방금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자꾸 손으로 집어넣고 소변 대변 보시고 이러다 보면 방광염 같은 것들이 동반이 많이 되고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가죠. 네. 야, 그렇군요. 골반 장기 탈출증, 저도 생소한 병이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많은 것들, 새로운 얘기들 많이 듣고 있는데요. 건강365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진행하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로 말씀 나누고 있는 교수님도 역시 마스크를 착용 중이시고요. 발음이 조금 분명치 않게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골반 내 장기들이 골반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이 골반 장기 탈출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에게도 이렇게 다 이렇게 흔한 건가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 흔한데요. 이게 약간의 인종적인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골반 안에 방광, 자궁, 직장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주로 어떤 게 더 많이 빠져나오느냐 이건 약간 인종적인 차이가 있어서 동양 여성분들은 이제 방광 쪽이 주로 빠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특성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노령되면서 많아지는 병이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 노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느 연령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나요? 젊은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해서 빠르면 30대, 40대부터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연령대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주로 폐경되면서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50세 이후에 굉장히 빨리 늘어나기 시작해서 60대, 70대, 80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 80대 정도 되면 거의 절반 정도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가지고 계십니다. 문득 이 폐경하고도 연관이 있는지, 여성 호르몬의 변화하고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여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는 폐경이 되면 이 발생이 증가하죠. 그래서 아래쪽을 지탱해 주던 지지 조직들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하면서 힘이 떨어지고 더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 같은 걸 해주면 좀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증상, 이제 불편함, 통증 이런 건 좋아지시는데 발생 자체를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장기가 탈출했던 것,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사실은 이제 치질 이런 치액 쪽에 대한 것들도 그 탈출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누던데요. 진행 정도랄까요? 이것도 병기나 단계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1, 2, 3, 4, 그래서 네 가지 단계로 나누게 되고요. 이 얼마나 빠져나왔는지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게 되는데, 아래쪽 입구 근처까지 빠진 게 2단계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게 3단계, 최대한 나온 게 4단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어, 그러면 그 단계를 나눈다는 거는 치료가 달라지거나 예후가 달라지거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계를 나누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1단계는 잘 못 느끼시죠. 그래서 의사들이 진찰을 하거나 할 때 주로 빠져 있는 정도가 1단계고 본인들이 못 느끼시고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기 시작할 정도가 되면 2단계입니다. 그래서 입구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좀 느끼기 시작하시거든요. 그게 2단계. 이 정도만 해도 환자분들이 내려왔다, 좀 빠지려고 한다라고 느끼지만 아주 불편해하진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음, 3단계 정도가 되면 실제로 소변, 대변 보는 게 장애가 생기게 되고 바깥쪽으로 쓸리면서 상처를 입게 되니까 3단계가 되면 이건 상당히 불편하시죠. 음, 4단계가 되면 뭐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단계에서 더 방치하게 되면 물론 거기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다 빠지면 소변, 대변이 일단 어려우시니까 처음에 방광에 문제가 또 생겨서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또 방치가 되면 역류를 해서 콩팥까지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정도까지 가면 정말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대변 보시는 것도 그럼 어려워지니까 변비도 생기죠. 네. 그러면 이런 장기가 탈출하면서 다른 질병을 야기하기도 하나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콩팥 쪽까지 문제가 그래서 되는 콩팥이 게 문제가 된다고 특히나 하시는 거군요. 예. 네, 네, 네. 그 그러면 전 단계에 일단 뭐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네, 네. 하여튼 그 전 단계에 일단 대소변이 불편하시니까 그게 굉장히 괴로우시고 음, 밤에 자다 깨서 이제 그러면 한 번에 소변을 제대로 못 보시니까 밤에 자다 깨서 소변 중간중간 계속 보셔야 되니까 또 수면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아, 그러면 이제 병원을 찾는 건 보통 2단계 내지는 3단계에서 많이 오시겠어요? 네, 그러신데 가끔은 참다 참다 4단계가 돼서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아무래도 자녀들한테 말씀하시기가 되게 좀 껄끄러우시고 창피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창피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이걸 직접 물어보기도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다가 좀 병원에 좀 모시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본인 입으로 잘 말씀들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오시는 게 피가 날 정도가 되면 그때 얘기하세요. 너무 염증이 심해지고 쓸려서 피가 날 정도가 되면 얘 내가 밑으로 하혈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고, 자녀분들이 먼저 알아차리실 수 있는 방법은 걸음걸이가 이상해지십니다. 이게 밑에가 어, 빠지는 게 심해지면 약간 어기적 거리면서 걷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 하시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음, 그럼 이제 진단은 어떻게 이제 오셨어요. 이제 진료실에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러면 문진을 할 테고요. 그러면 그냥 딱 육안으로 확인하고 진단이 되는 건지 추가적인 검사는 없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육안적으로 보면 확인이 대부분 되죠. 진찰을 해보면 확인이 되고 일단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아래가 묵직하고 빠진다. 이제 진짜 빠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처음에는 다들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저희는 이제 들으면 알죠. 이게 진짜 네. 빠졌다라는 걸 알고요. 빠진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빠진 게 자궁이 빠진 건지 방광이 빠진 건지 직장이 빠진 건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감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밑으로 빠져나와 있구나라고만 아시지 방광인지 자궁인지 모르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초음파 검사나 이런 체크를 해서 어떤 장기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빠진 것들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치료로 들어가나요?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는 생활습관 교정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음, 이 생활습관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한 다음에도 또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이든 수술 후든 일단은 악화 요인을 피하도록 교육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수술을 할 만큼 심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악화 요인 제거하면서 훈련을 좀 케겔 운동을 하시는 게 초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게 심해져서 3단계 정도 되시면 이제 그때는 수술 이외에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좌욕은 어때요? 생활습관요법 중에? 좌욕하시는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 바른 자세로 하셔야 되고요. 이게 쪼그려 앉는 게 악화 요인이거든요. 또 아, 쪼그려 앉는 게 안 좋은데 좌욕을 하신다 그러면서 자꾸 쪼그려 앉게 되면 이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죠. 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술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빠져나온 걸 밀어서 넣는 것까지는 뭐 이해하겠는데 그걸 다시 탈출하지 못하도록 어떤 수술을 하길래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빠진 거를 자궁 같은 경우에 그냥 제거하고 나머지 이렇게 주변을 좀 좁혀주는 정도로만 교정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재발이 자꾸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안쪽에 있는 힘줄, 인대에다가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 같은 걸 붙여서 수술을 하는 천골질 고정술이라는 수술도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안쪽에 고정하는 수술들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물망을 안쪽에 넣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거는 쉽게 이해는 가는데 그물망이라는 게 그 외부에서 넣는 거다 보니까 이게 염증은 안 일으킬지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도 되는데요. 네. 어, 아주 예전부터 그런 걱정들이 당연히 있어 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질로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됐었고,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염증이나 거부 반응이 굉장히 최소화된 재질들로 그물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드물게 가끔씩은 이게 이제 거부 반응이 생기거나 그런 일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음,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전신 마취하고 하는 수술인가요? 그렇죠. 이거를 부분 마취로 이제 이 수술 방법이 아래쪽에서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과 뭐 배를 열거나 로봇이나 복강경으로 배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쪽에서 간단하게 하는 수술들은 부분 마취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걸 부분 마취로 하시기에는 나이들이 대부분 고령들이어서 그런 것들이 또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방법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빠졌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빠질지, 자궁이 빠질지, 직장이 빠질지, 빠지는 게 세 가지다 보니까 어느 쪽이 얼마나 빠졌는지에 따라서 제일 적절한 방법을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술하게 되면 수술의 효과, 어떤 치료 성적은 어떻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계속 이제 저희가 신경 쓰는 게 재발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수술을 하든 다시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방광만 빠지거나 직장만 빠진 거를 이게 부분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다시 또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뭐 30%, 35%이 정도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봐도 뭐 수술 받으신 분들 세 분 중에 한 분은 다시 또 재발해서 재수술한다. 이런 게 전 세계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재발을 제일 우려하고요. 그래서 이제 재발을 제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골질 고정술이라고 그래서 안쪽에 있는 방광이나 직장이랑 자궁을 다 분리를 한 다음에 음, 다시 그물망을 사이에 넣고 다시 재조립을 해서 허리뼈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 수술법이 그래도 제일 재발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 고정을 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밑에서만 막는 거랑 함께 그냥 안쪽에서도 연결해가지고 그냥 내려가지 못하도록 잡아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물망을 뭐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배에서 끌어당기듯이 밑에 있는 장기들을 그물망을 던져서 잡아채서 아, 위로 고정시켜 놓는 그런 방법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수술에 대한 게 어렴풋이나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환자분들 생활 습관이나 수술 후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수술한 자리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다시 또 밑에가 빠지게 되면 금방 재발하기 때문에 이 재발은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수술하고 일주일만 해도 다시 빠지기도 하세요. 그래서 처음 두 달이 되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압이 증가하는 이 악화 요인을 조심하는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 앞서 뭐 장기별로 좀 수술법이 달라지겠지만 여기에도 로봇 수술이라는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그물망을 이어주는 수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다 당연히 개복을 해서 배를 열고 수술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배를 열 때는 이걸 아래쪽에 재조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그물망의 끝을 이 허리뼈 쪽에 고정을 해야 되니까 허리뼈가 있는 배꼽까지 다 개복을 해서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부분을 절개 부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회복도 길고 출혈도 많고 그래서 다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 받는 게 좀 부담들이 많이 되셨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음, 복강경이 나와서 훨씬 부담이 적어졌고 그다음에 로봇이 나오면서 또 이제 굉장히 부담이 적어진 상태입니다. 음. 근데 환자분들한테 수술하기 전에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술을 하고도 재발률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서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뭐 어떻게 수술을 하던 최소한 5 내지 10%는 재발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5%라고 하면 20명 중에 한 분 정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20분 중에 한 분이 되시지 마시라고, 그래서 관리 잘 하시라고 그 부분을 저희도 여러 번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그 단계, 그러니까 케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생활요법이 가능한 1단계나 2단계 정도에서 생활 습관만 잘하면 진행을 갖다 늦출 수 있는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생활 습관을 조정을 하면 진행 속도는 확실히 늦춰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다 빠지기 전에 케겔 운동을 하는 골반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분명히 효과가 있죠. 근데 제일 문제는 이게 빠졌다라고 알 정도가 되면 이미 이제 2단계, 3단계로 넘어가신 이후기 때문에 그때는 골반적 강화 근육 운동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빠진 걸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야 이걸 훈련해서 좀 속도를 음, 늦출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너무 늦게 발견이 되죠. 또 그런, 이렇게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아무리 뭐, 재활 운동을 잘해도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발이 또 됐으면, 재수술이 또 가능합니까? 네, 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재수술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뭐 가능하고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빠졌느냐, 생김새와 모양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 최대 몇 번까지 재수술 한 분을 경험해 보셨어요? 보통 이제 두 번째 수술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수술까지는 꽤 종종 하는 편이고요. 근데 두 번째 수술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원래의 모양을 회복하는 수술도 있지만, 그냥 원래의 모양을 회복하는 걸 좀 포기하고, 그냥 아래쪽을 다 막아버리는 질폐쇄술이라는 조금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수술법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세 번째 재발은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음, 너무 이제 저희가 제가 이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재발에 대해서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골반 장기 탈출증 같은 경우는 결국 삶의 질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수술들로 인해서 또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환자분들 가운데 이 만족도를 느끼는 비율이랄까요? 실제로 임상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90% 이상은 다들 아주 행복해 하시죠. 그래서 이게 또 어르신들, 할머님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이게 좋아지시면 또 굉장히 표현들을 또 잘 해주세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뭐 1년 뒤에 오시거나 이러면 아유, 뭐 선생님 덕분에 저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편안해지고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음, 분들도 많고 주변에 자기가 동네방네 뭐 할머니들 사이에서 뭐 소문도 냈다고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창피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또 좋아지신 분들은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수술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요. 이제 어르신들은 건강검진을 이제 정기적으로 받으시잖아요. 뭐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해주는 게 있고, 대장 내시경 뭐 이런 거 받는 거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어, 근데 대장 쪽, 직장 쪽에 많이 빠지신 분들은 그쪽 길이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대장 내시경을 진입하기가 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아마 음, 그 정도면 내시경을 하다가 그 내과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마 발견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게 힘주지 않으면 잘 빠져 있지 않는 상태로 지내는 분들도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음, 검사할 때 이걸 유의 깊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빠져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반 탈출 증후군 같은 게 있거나, 그리고 수술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알려야 되겠네요. 좀 미리 알려서 좀 다른 검사법을 좀, 대안으로 받는다든지 좀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뭐 수술을 해서 교정이 잘 되셨으면 그때는 뭐 내시경 하는 게 문제는 없고요. 근데 지금 수술을 안 받은 상태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을 때는
대지형 내시경을 할 때 조금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술을 잘 받은 경우는 뭐 수월하겠지만 수술을 받지 않고 탈출이 좀 심하게 된 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내시경에 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 이 가족력이 있습니까? 네, 이게 뭐 가족적인 연관이 있고 유전적인 연관이 있어서 어머니가 만약에 탈출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따님들도 탈출증을 겪게 되실 확률이 한 30%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예방 차원에서 좀 먼저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신데요. 이게 다 빠진 다음에는 조절하고 예방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런 경우에는 따님들은 젊을 때부터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 이제 복압이 증가하는 게 계속 문제니까 복압이 증가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든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변비가 심하거나 만성적인 기침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기침 한번 할 때마다 화장실에서 변비 때문에 힘을 주실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게 빠지는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 또 이게 만성적인 기침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담배 피시는 여성분들은 음, 골반장애 탈출증의 위험성이 또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탈출증이 있다, 그럼 따님들은 우리나라 흡연 인구가 여성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금연 꼭 음, 하셔야 되고요. 쪼그려 앉는 거, 무거운 거 드는 거, 이런 것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쪼그려 앉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좌식 생활은 어때요? 일반적인 우리 보통은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이잖아요. 현대인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의자에 앉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제 방석에 바닥에 앉게 되시면 아무래도 복압이 증가하는 자세로 앉게 되실 확률이 높고요. 이제 무릎을 세우고 앉으시는 자세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음, 한쪽 무릎을 가슴 쪽에 세우고 앉는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으신데 그 자세 자체가 허벅지가 배를 누르는 자세가 되고요. 음, 특히 이제 좀 아랫배가 좀 나오시는 할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복부 비만 자체가 압력을 주게 돼서 복부 비만이 악화 요인인데 한쪽 다리를 세우고 앉으시거나 하면서 허벅지로 또 배를 누르니까 복부의 압력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의자에 앉으세요. 방석에 앉던, 바닥에 앉던, 쪼그려 앉던, 이렇게 바닥에 앉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생리컵이 골반 장기 탈출증의 위험을 또 높인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리컵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생리컵을 빼낼 때 잘못되게 힘을 주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리컵을 빼내려고 할 때 그냥 손으로만 잡아서 빼내시면 괜찮은데 아래로 힘을 주면서 조금 생리컵을 밀어낸 상태로 잡아내실 때 이 아래에 힘주는 동작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생리컵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생리컵을 빼내는 거를 잘못된 습관으로 빼내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생리컵을 사용하려면 정말 정확한 방법으로 써야지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장기가 탈출하는 어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러면 생리컵 사용을 삼가야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피해야 하는 분들이요. 특별히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컵을 쓰더라도 빼낼 때 복압이 증가하는 식으로 빼내지만 않으시면 생리컵 사용 자체가 큰 문제는 없고요. 생리컵을 못 사용하실 정도면 안쪽에 상처나 염증이나 이런 게 있는 기간에는 사용하는 게 상처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만 잠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앞서서 뭐 케겔 운동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 근육을 강화시켜 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요. 좀 비만인 분들, 체중 관리가 도움이 될까요?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요. 이게 네. 뭐 쪼그려 앉지 마셔라, 무거운 거 들지 마셔라, 이런 건 교정이 가능하시니까 쉽게 하시는데, 사실은 뱃살을 빼셔라, 이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얘기 드려도 참 한계가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큰 원인이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얘네들이 꾸준히 아래쪽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골반 장기 탈출 중에 아주 큰 원인이죠. 그래서 날씬한 분들은 밑에 빠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폐경이 되면서 이게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폐경이 되면 그때부터 복부 비만이 시작이 되거든요. 대사증후군, 복부 비만 이게 다 폐경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골반 장기 탈출증이 폐경 이후에 많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비만입니다. 그래서 음. 체중 관리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참 어렵죠. 근데 그래도 꼭 체중 관리 잘 하셔서 노후에 이런 장기 탈출증 겪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 후유증 정도로 생각하고 견딘 여성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 어떤 부분들에 민감할 필요가 있을지 시간 많이 돼서요. 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출산하면서 힘드신 분들, 난산하신 분들 이게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이게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폐경이 되면서 그 이후에 결국은 겪으실 가능성이 많으니까 평소에 보합이 증가하는 걸 피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